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넌 자연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46번째 시간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자기 안에 사나운 개가 날뛴다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자기 안에 사나운 개가 날뛴다. 얼마 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한다. A사의 B는 과거와 같은 업계의 같은 팀장이어서 저와 친했습니다. 자주 대화도 하고 운동도 했죠. 그런데 그분이 맡은 사업으로 계열사 사장이 되고 IPO를 하고 큰 돈을 만지고 유명해지게 되더니 저와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레벨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높아지면 다들 변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높아지면 사람은 변할까? 내 과학에 의하면 변한다가 맞다. 성자의 뇌라는 책을 쓴 뇌신경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은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고들 하는데 맞는 말이다. 권력을 잡게 되면 호르몬을 분출시키고 이것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 분출을 촉진해 보상 네트워크를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을 더 과감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한다. 또한 권력은 코카인과 같은 작용을 한다. 중독된다는 얘기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시야를 좁게 만든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권력자의 자아는 개와 같다. 권력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오만하게 변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을 타인과 구별한다. 급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 물론 점점 바빠지기에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여유도 없다. 그래서 존경받던 교수, 언론인, 순수해 보였던 회사원, 작은 벤처대표가 성공하고 유명해지거나 정치 권력을 잡은 경우 오만해지고 얼굴 모습조차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맑고 깨끗한 얼굴이 아집과 욕망의 얼굴로 바뀌기도 한다. 누구든 권력의 위치에 오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높은 위치에 오르는데도 겸손과 공감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의 자동적 반응을 극복한 사람이니 정말 인격자라고 할 수 있다. 산속에 홀로 살며 득도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 뒹굴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기에 수천 배 더 어렵다. 진정한 성자는 자신의 위치가 아무리 단단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인식한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 안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나운 개가 날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다. 이를 길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오만함을 다스린다. 당신이 리더이고 높은 위치에 있다면 자아에 도취되어 살 것인가, 자아에 길들이며 살 것인가, 이 또한 자신의 선택이다. 내가 상사의 감정 쓰레기통인가요? 감정 통제와 조절의 기술. 김꽃잎 씨는 사회초년생이다. 회사에서 신입사원, 팀 내에서는 막내로 불린다. 한창 혈기왕성하게 일하면서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할 재기발랄한 새내기다. 회사는 물론 일도 마음에 들고 월급이나 사원복지도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라서 모든 면에서 만족하게 일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김꽃잎 씨는 출근하는 게 두려워졌다. 입사 2년 차인 박대리 때문이다. 꽃잎아 바빠. 늘 이렇게 시작한다. 박대리는 그녀 자리로 다가와 바쁘냐고 말을 붙이면 실제로 바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에서 손 떼고 자신과 수다를 떨러 나가자는 이야기다. 여직원 휴게실이나 로비에 있는 커피숍이 주로 수다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고 좀 길어질 때는 회사 밖 카페에 가기도 한다. 말도 마. 요즘 내가 죽을 맛이라고.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다 허가장 때문이지 뭐야. 넋두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듣다 보면 사실상 별일이 아니다. 결국 자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다. 자신을 괴롭히는 상사 뒷담화에서부터 묻지도 않은 자기 가정사까지 사설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지치지도 않는 에너지가 감탄스럽다. 입사 초기에는 박대리가 김꽃잎 씨를 좋아하지 않았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게다가 별것도 아닌 일로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난하고 저격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김꽃잎 씨는 박대리 앞에서 회사 생활이 순탄치 않으리라 생각했고 박대리 앞에서는 매사 긴장하며 조심해야 했다. 그러다 우연히 사내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다른 사원 험담에 죽이마자 마음을 열게 되었다. 같은 스타일이라는 걸 확인한 박대리는 이후 그녀에게 굉장히 잘해줬다. 그래 박대리가 나를 싫어하지 않게 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야. 그녀는 이렇게 마음먹었다. 원한다면 언제든 같이 수다를 떨어주겠지만 그 이상 친해지기는 싫었다. 불가건 불가원이라고나 할까. 박대리가 적이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면서 지내려고 했다. 하지만 박대리는 해도 너무했다. 김꽃잎씨는 바쁘지 않을 때 휴게실이나 커피숍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좀 쉬고 싶었고, 점심 식사 후에는 회사 옆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싶었다. 박대리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자기 급한 일을 끝내면 쪼르르 내 자리로 다가와 속삭였다. 꽃잎 바빠. 그녀는 모든 부서운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래, 나 바쁘다. 좀 꺼져줄래? 그러나 목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네, 괜찮아요. 어디로 갈까요? 할 이야기가 많아. 요 앞에 근사한 카페가 새로 생겼던데 그리로 가자. 카페가 어떻게 생겼던, 커피 맛이 어떻든 상관없이 박대리의 수다는 속사포처럼 이어졌다. 아, 귀 아파. 도대체 이 넋두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는 거야? 정말 미칠 것 같아. 박대리는 쉴 새 없이 떠들었고, 김꽃잎씨는 그녀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느라 양쪽 귀를 완전히 개방해 놓아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박대리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박대리는 김꽃잎씨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감정 쓰레기통이란 타인을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날성 감정을 여과 없이 털어놓는 시어머니가 있다. 며느리로서는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듣기 싫다고 도중에 끊을 수도 없다. 이럴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다. 10중 8구 남편은 아내를 인내심 없는 여자, 불효막심한 여자로 몰아붙일 게 뻔하다. 친구 중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 미주알 고주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기 남편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을 밤중에 친구에게 되는 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것이다. 쓰레기통이 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격하게 쏟아버리는 감정을 거부하거나 되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랬다가는 두 사람 관계에 금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도리가 없다.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매번 쓰레기통 신세가 되어야 하는 스스로가 믿기도 하다. 보통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대상은 상대방이 죽도록 미우면서도 오히려 그가 나를 미워할까봐 불안해한다. 둘 사이 관계에 있어 상대방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까닭이다. 직장 상사나 선윗사람 혹은 집안 어른에게 대놓고 실행 기색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불안해하는 자신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 필요는 없다. 상대방도 그걸 아니까 나에게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다. 한 번쯤 상대방의 분노를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쉽다. 당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알기에 다시 그 같은 상황이 올까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걸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기에 고민이 된다. 정거절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게 오는 감정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첫 번째 해결책은 세팅하기다. 방해받지 않을 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환자 중에서 간혹 내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선생님은 매일 수많은 환자의 고민을 들어야 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환자들과 면담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에 그 시간 동안 환자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나면 또 다른 일에 얼마든지 집중할 수가 있다.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정해져 있으면 상대방 감정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대리님, 30분 뒤에 여자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박대리 요청이 있을 때 김꽃잎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응하지 말고 이렇게 특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응하는 게 좋다. 수다는 박대리가 떨더라도 그 기회는 김꽃잎씨가 주는 것이다. 대부분 감정 다루기가 그렇듯이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할 때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하더라도 내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들어주는 것이다. 이는 거절이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 대인관계는 일반관계가 아니라 상반관계다. 그 정도는 상대방으로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 결정으로 거짓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기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대화에 집중하면 듣는 게 편해질 수도 있다. 대화에 집중하는 방법은 장면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눈에서 그림이 그려지듯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당신 느꼈던 상대방의 감정이 이해된다. 이게 바로 공감이다.
공감은 나래도 그렇겠다가 아닌 상대방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상대방이 듣고 싶은 반응을 궁금해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당시에 느꼈던 감정을 궁금해하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상대방이 공감해주고 싶지 않은 대상일 수도 있다. 한번 공감해주면 계속해서 자신을 상대로 이야기를 이어갈까봐 염려됐을 수도 있지만 그냥 상대방이 싫은 것일 수도 있다. 만약 후자라면 고민해봐야 할 게 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감정을 배스레스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다른 원인 때문에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실은 상대방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 위 사연에서는 입사 초기에 박대리가 긴 꽃잎씨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이후 그녀의 낑긴 수다를 들으면서 자신이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을 배설한 뒤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정말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기분 진짜 안 좋으셨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실컷 내뱉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다시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이야기를 끝맺는 것이다. 심리적 대치기 한판이다. 이 감정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감정의 쓰레기는 내게로 오는 듯 했다가 다시 그에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